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TV 김용삼입니다. 청년을 위한 역사 힐링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5.16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특별히 손대호 회장님께서 강의를 직접 들으시기 위해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5.16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시나요? 뭐 쿠데타, 뭐 역사 중단, 헌정 질서 문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거는 지금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1961년으로 우리가 바이오 시간을 돌려서 그 시대였던 우리는 이 5.16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은 것들이 아마 달리 보일 것입니다. 자, 1960년 그 미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1960년이면은 바로 4.19가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뭐 싹트고 내각 책임자가 돼서 뭐 장면 총리가 이제 취임을 하고 하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한국을 뭐라고 했느냐? 희망 없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60년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지에 한국에서 경제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1961년 바로 다음 해죠. 5.16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미 CIA에서 남한의 장기 전망이라는 특별 보고서를 냈습니다. CIA 하면은 전 세계에서 정보가 가장 많고 또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가장 탁월한 그런 정보 집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그 CIA에서 남한에 대한 장기 전망을 뭐라고 했느냐? 한국의 정치 정세는 군부 민간 부문이 격렬한 갈등과 분파주의에 휩쓸릴 것이다. 경제 전망은 미국이 경제 원조를 해서 잘 사용하면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성과는 잘해봐야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희망 없는 나라다 이거죠. 뭐 장면 정부 시절에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뭐 매일같이 데모가 일어나고 초등학생들도 데모를 하고 심지어 그 데모를 막아야 되는 경찰관들까지 데모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었겠느냐. 1961년 7월 27일 날 그러니까 5.16이 일어나고 나서 한 2개월 후의 이 이야기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전문가들을 모아서 자, 한국에서 5.16 쿠데타가 일어났다는데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를 심도 깊게 분석을 한 다음에 바로 이날 한국 경제에 대하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일본의 그 전문가들이 만든 그 보고서에 한국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느냐. 7가지 면에서 한국은 절망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첫째, 인구가 너무 많다. 둘째, 자원이 부족하다. 셋째, 공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넷째, 군비 압력이 너무 강하다. 그 당시 우리 7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다섯째, 정치 수준이 너무 저열하다. 여섯째, 민족 자본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일곱 번째, 행정 능력마저 완전 꽝이다. 그러니 한국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러니 한국은 저렇게 뭐 쿠데타나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다가 무슨 해체 소멸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의 이 그 분석이 맞았느냐? 틀렸죠. 후진국들은 선진국에 비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정치가 과잉이고 기술은 빈곤합니다. 또 민주주의는 가까이 있지만 밥이나 빵은 멀리 있는 이 부조화가 이 개도국들을 괴롭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5.16이 발발하기 2주 전 1962년 5월 3일 날 한국일보에 당시 민생에 대한 보도가 났는데 제가 이거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거리는 실직자와 거지들로 가득 차 있고 농민과 노동자는 기아와 궁핍으로 고통받고 있다. 물가는 오르기만 하고 거의 모든 공장은 폐쇄 상태에 이르러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강도와 절도가 날뛰고 있지만 치안 능력은 무기력하다. 농민, 노동자, 교사, 공무원, 상인, 예술인, 기업인 모두가 불평을 늘어놓거나 비탄에 잠겨 있다. 생활 여건은 확실히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
이게 바로 5.16이 나기 며칠 전에 한국일보에 난 보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의 모든 사람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장면 정부의 리더십 가지고는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뭔가 근본을 뒤바꾸는 이런 혁명이 필요하다. 지금 그 사진에서 보시는 저분이 함석헌 선생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공공연하게 군인들 혁명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지식인들이 리더십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이 장면 정부로는 이 산적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국가 개조를 위해서는 국민들을 이끌어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적인 지식인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젊고 혁명적인 지도자 집단, 그 당시에 젊고 혁명적인 지도자 집단은 군부가 유일했습니다. 군부가. 훗날 박정희 정권하고 대립각을 세웠던 함석헌 선생이 사상계에 바로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또다시 혁명을 해야지. 혁명밖에 다른 길이 없다. 뱃속에 병이 들었으면 하다가 죽는데도 배를 가르고 수술해야지 그 길밖에는 없다. 이게 사상계에 쓴 함석헌 선생의 글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군인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사상계라든지 이런 데서. 제가 5.16 때 해병대를 이끌고 나온 김용군 장군이 해병대와 5.16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포의 해병여단에서 장교들의 그 정신교육을 위해서 함석헌 장준하 선생을 모셔다가 강의를 들었답니다. 강의를 들을 때 지금 군인들 뭐 하고 있느냐 말이야.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군인들 일어서라. 이런 거를 함석헌 장준하 선생한테 듣고 우리가 지금 쿠데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하는 내용이 그 책에 실려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그래서 그분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석재 씨가 그 5.16을 쿠데타를 합시다 라고 이제 박정희 장군을 지도자로 모셔서 이 쿠데타를 기획을 담당하신 분인데, 이분이 각하 우리 혁명합시다 라는 그런 회고록을 내셨습니다. 사실은 그 회고록은 제가 이석재 씨를 1년 동안 인터뷰를 해서 월간조선에 연재한 내용을 제가 책으로 묶어서 내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1년 동안 인터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석재 씨가 중령으로서 육군본부에 근무를 하는데 저녁에 막걸리를 먹으러 무기동 이런 데 가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으면 그 옆에 앉아있는 신문기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 지금 똥면들 뭐하고 있는 거요?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군인들이 일어서는 거 왜 무슨 방법이 있느냐? 빨리 그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각하 우리 혁명합시다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국민들은 혁명을 원하고 있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군사 쿤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국에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장면 정부의 끝없는 리더십의 하자가 발생하니까 그 당시에 주한 미국 대사가 월터 메카나기인데, 이 메카나기가 미국 정부에 보고서를 보냅니다. 그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리더십 측면에서 볼 때 장면은 적임자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젊고 유망한 지도자 집단이나 조직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써냈습니다. 그 당시에 젊고 유망한 지도자 집단이 모여있는 곳은 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또 1960년 1월에 사상계에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콜론 보고서가 게재가 됐습니다. 바로 이 콜론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스칼라피노 교수인데, 이 스칼라피노 교수가 콜론 보고서에서 뭐라고 써놨느냐? 조만간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지만 당분간은 그 가능성이 낮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사상계에 실린 스칼라피노의 그 글을 보고 청년 장교들이 다 머리가 돌아버린 거. 우리가 쿠데타를 못할 거라고?
그래서 5개월 후에 쿠데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여러분 사상계라는 책은요. 저 책을 만드는 데 따르는 뭐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이 책을 만드는 데 따르는 종이 비용 이런 거를 미안한 얘기지만 미국 대사관이 대줬습니다. 예, 그런 증거들은 그렉 브라진스키가 쓴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책을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는 필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5.16 무렵에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은 다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뭐 쿠데타 음모 뭐 이런 것들이 장면 총리에게 보고가 됐고 뭐 또 미 8군 사령관 고문으로서 한국 군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하우스마이라는 사람이 쓴 그 회고록을 보면 5.16 쿠데타가 발생하기 바로 45일 전 1961년 3월 1일 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 결정적인 증거와 물증을 확보해가지고 미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1961년 4월 21일 날 미 CIA 한국지부가 본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군 부사령관 박정희 소장은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두 건의 쿠데타 중 하나의 주동자이며 다른 하나는 이범석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희가 쿠데타를 안 했으면 다른 어느 누군가가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정보들이 막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면 총리도 4차례에 걸쳐서 쿠데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고를 받고도 자기 정권을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 공화국 지도부는 합법적인 정권을 지켜내지도 못했고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장면 총리 어디로 갔습니까? 해화동의 수녀원으로 도망가서 숨었죠. 또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대통령은 쿠데타에 협조를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장도영은 쿠데타를 막을 건지 아니면 쿠데타에 협조할 것인지 양쪽에다 다 발을 걸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쿠데타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죠. 예. 장준하라는 분이 나중에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뭐 정적이 돼가지고 뭐 거의 뭐 그 원수지간처럼 됐습니다만은 1961년 5월 16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사상계 잡지에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라는 권두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권두원에서 5.16을 아주 여러같이 찬양을 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왜? 자기가 일으켰으니까. 자기가 쿠데타를 하라고 해병대원들을 선동을 했으니까. 예. 장준하는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정의를 했고 위급한 민족적인 현실에 봤을 때 불가피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19 혁명이 입헌정치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면 5.16 혁명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인 군사혁명이었다. 5.16 혁명은 우리들이 육성하고 개화시켜야 할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행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위급한 민족적 현실에서 볼 때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게 바로 장준하 씨가 5.16이 발생한 그 달에 사상계에 쓴 권두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네. 자, 이 공화국의 비극은 뭐냐? 이승만 대통령의 그 12년간의 어떤 그 통치, 권위주의 통치가 그랬고, 다 좋습니다. 서구식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로버트 다할 같은 민주주의의 석학들 말씀에 의하면 산업력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아니, 지금 사람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는데 투표가 중요합니까? 빵이 중요합니까? 가난하면 민주주의가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이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1인당 4,000불에서 7,000불 정도의 경제적, 산업적인 토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훈련된 탄탄한 중산층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산층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민주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안 돼 있는데 무슨 놈의 민주주의가 되냐 이거죠. 그 당시에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50달러에서 70달러 정도밖에 안 되고 물적 토대가 만들어져 있지도 않았고 또 훈련받은 중산층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권위주의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합니까? 안 하죠. 그래야 한국의 이질적인 민주주의가 도입됐을 때 사회에 어떤 현상들이 야기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희생을 줄이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이 그냥 우리 국민들은 뭐 독재 타도 민주주의 만세나 외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걸로 착각을 했고, 그래서 4.19를 통해서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리고 보니까 극심한 혼란만 벌어졌다 이거죠. 이것이 4.19와 2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다. 그러면은 답은 분명히 나오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산업적이고 경제적인 토대를 먼저 닦는 것이 급선무다. 바로 5.16으로 그 집권한 이 군사정권은 그 부분을 정결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그 군 지휘관 중에 하필이면 왜 박정희가 쿠데타 지휘자로 추대가 됐느냐? 바로 박정희는 군 시절에 한 4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박정희 리더십은 정치적인 요인이 아니라 실무적인 업적에서 나왔다. 그는 뭐 상관에게 아첨을 한 것도 아니고 뇌물을 갖다 주고 진급을 청탁한 것도 아니고 추종자 집단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냥 자기의 리더십 하나로 그냥 부하들이 쿠데타를 내가 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 내 목숨을 함께 걸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는 박정희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청년 장교들이 박정희를 지도자로 추대를 합니다. 둘째, 시종일관 이분은 계몽적이고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목표 설정을 확실하게 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리더십이 뛰어났다. 이 사람의 지도 철학은 뭐냐? 명령은 5%, 확인과 감독이 95%. 그래서 항상 현장을 중시를 했다. 넷째,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사람은 검은 돈 같은 거에 관심이 없는 청렴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4가지 요인이 아주 그야말로 콘크리트로 어우러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청년 장교들이 쿠데타를 하다가 성공하면 좋은 거지만 실패하면은 총살 아닙니까? 그 목숨을 건 쿠데타의 지휘관으로 박정희를 떠받들어서 박정희는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자연스럽게 쿠데타 지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박정희는 왜 목숨 건 쿠데타를 했을까요? 이렇게 박정희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권, 민주주의 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참다운 인권과 민주주의는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에서 나온다. 당장 배고파 죽어가는 국민들 앞에서 말장난해서는 안 된다. 인권이나 민주는 경제가 해결되면 저절로 해결된다. 두고 봐라. 모든 결실은 나보다 오래 사는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여러분? 예. 따라서 정치인이나 지식인이나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민주주의는 신이라고 떠받들 때 박정희의 신은 밥이었습니다. 그냥 밥도 못 먹어가지고 굶는 사람에게 정말 배불리 밥을 먹이는 정치, 배불리 밥을 먹일 수 있는 정권, 배불리 밥을 먹여서 더 이상 굶주림의 고통을 겪지 않는 국민을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신봉자와 밥의 신봉자가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비극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일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시리와 좌절, 굶주림과 허탈, 원망으로 가득한 저 군상들을 어찌하면 좋냐. 저 굶주린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도 이 나라 정치인들은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서 감투 싸움으로 세월만 보낼 것이냐. 아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의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 우리도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를 싹 쓸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개혁이 필요하고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혁명은 개혁이어야 하며 전진이어야 한다. 이렇게 외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굶주림이 없는 나라, 잘 사는 나라. 다시 얘기하면 근대화된 대한민국. 그걸 위해서 나는 총을 들고 목숨을 걸고 일어섰다. 자기 일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따라서 박정희의 그 혁명 대의명분은 국가 근대화입니다. 배고픈 국민에게 새끼밥을 제대로 먹이는 것이 그 사람의 조국 근대화의 목표였고, 강대국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주장대로 살 수 있는 나라. 다시 얘기하면 부국강병의 조국 건설. 그래서 이 휘호를 조국 근대화 이렇게 아마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배고픈 국민에게 배불리 밥을 먹이고 안보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적인 절차와 과정을 따지는 것은 혁명을 한 사람에게는 어쩌면 사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혁명가한테 너 왜 민주주의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언론인 최석채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앞서 그 젊고 유능한 그 리더 집단이 군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수치로 입증할 수 있는 그 통계 자료입니다. 1951년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에서 돈만 생겼다 하면은 국비 유학생을 뽑아가지고 해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고급 기술교육, 행정교육 이런 걸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모자라니까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고 그래서 돈만 생겼다 하면 그 국비 유학생을 뽑았습니다. 지금 뭐 유학을 간다 그러면은 다 부모님들이 대주죠. 덕분에 우리 부모님들이 막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돈을 대줄 수 있는 데도 없으니까 국비 유학이 해외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시면 군인과 민간인의 그 해외 유학 비율을 보면 전체 유학생 중에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68%, 1951년은 100%, 52년 66%, 53년 62%, 54년 51%쫙 해가지고 통계 51년부터 60년까지 해외 유학을 하고 온 그 사람 중에서 군인의 비율이 68%나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은 미국에서 훈련을 받고 미국식 커리큘럼과 미국식 행정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집단 중에서 가장 근대화되고 선진화된 집단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군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도표와 수치를 통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저는 박정희라는 사람을 그 생각할 때마다 참 정말 이 사람은 혁명가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모든 석학들은 후진국이 경제 발전을 하려면은 농업부터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흑인이 안경 쓴 흑인분이 아주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아서 루이스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서인도 제도에서 태어난 흑인인데 영국으로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후진국을 경제 발전시키려면 뭘 해야 되느냐? 농업이 주력 산업이니까 농업부터 발전시켜서 여기서 잉여가치가 나오면 그 당시에 소규모 공업을 하고 소규모 공업에서 돈을 벌어서 중규모 공업을 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공업을 일으켜서
서서히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후진국 경제 발전론의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또 네덜란드의 그 얀 틴베르헨이라는 사람이 균형 성장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부터 해라. 자, 그 당시 우리 국가지도부에서는 아니 우리가 수천 년 농사를 져봤는데 아니 20세기 중반까지 이 나라 국민들 배불리 밥을 못 먹여서 전 국민의 소원이 쌀밥에 고깃국을 배 터지게 먹는 게 소원인데 뭐 우리 보고 뭐 농업을 또 하라고? 야, 이건 아니다. 우리는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석학들이 만들어낸 이론을 거꾸로 뒤집어서 농업은 안 되니까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공업화를 먼저 해서 공업을 일으킨 다음에 그 공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농촌을 근대화시키겠다. 그래서 우리는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먼저 하고 새마을 운동을 나중에 했잖아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아서 루이스 교수라든지 이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석학들의 이론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버린 전략이었습니다. 박정희의 이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은 박정희 이전에 이런 것을 해서 성공시킨 사례도 없었을 뿐더러 이런 것에 대한 이론적인 그 검증 과정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쩌자고 박정희가 이걸 했을까요? 박정희는 혁명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라는 것을 박정희라는 지도자의 머리에 넣어준 것은 이병철, 전택보 같은 우리의 기업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하고는 달리 혁명적인 방법으로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도 않았고 이론도 없었던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라는 것을 채택을 해서 그것으로 성공을 시킨 그야말로 선공업화 후 농업발전 전략. 이 후진국 경제발전 이론에서 보면 이건 도저히 성공 가능성이 없는 무모한 만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무모한 만용을 성공시킨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박정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걸 공부도 안 하고 무식해서 모르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바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독자적인 발전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그리고 중화학공업사회로 혁명적인 탈바꿈을 했는데 이것은 박정희와 같은 어떤 혁명적인 리더십이 없이는 도저히 이것은 이룰 수가 없었다. 또 우리는 막 다른 나라들이 200년씩 250년씩 걸린 그런 산업화를 그냥 막 짧은 기간에 해야 되니까 이걸 압축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대화를 압축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압축적인 국가 건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국가가 민간 부분과 시장을 통제를 하고 이끄는 소위 말하는 지도받는 자본주의 이걸 유식하게 학자들은 궤도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발전 국가 체제다. 그러니까 국가가 앞장서서 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을 짜고 자원을 배분을 하고 그리고 기업들을 붙여가지고 국가가 이끌어 나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포항제철이라는 철강 공장을 만들 때 국가가 항만도 건설해줘, 도로도 놔줘, 철도도 놔줘, 전력도 공급을 해줘. 다 해줍니다. 그리고 특혜도 줘요. 저리의 장기 금융까지도 제공을 해서 국제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국가가 갖춰주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미국식 자유방임적 경제 운영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과 민간 부분에 개입을 해서 통제하고 선도하는 경제 운영 방식이었다.
이것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20년, 30년 만에 농업국가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중화공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혁명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국민의 뜻, 그야말로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했다면 과연 이게 가능했겠느냐?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희가 한일 수교를 하려고 할 때 찬성한 국민 있습니까? 있으면 나와보세요. 다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이거 아닌가 봐. 내가 왜 이한영이야? 나 이런 욕 얻어먹기 싫어. 그리고 뭐 후대 누군가 하겠지 하고 포기했으면 우리의 국가 발전은 그만큼 늦어졌을 겁니다. 근데 박정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말 안 듣는 학생들 다 투지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강행을 했잖아요. 저는 박정희가 5.16 때 한 번만 쿠데타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6.3 사태 때 비상계엄령을 내린 것은 제2차 쿠데타고 중화공업을 하겠다고 10월 유신을 한 것이 제3차 쿠데타였다. 이렇게 다단계 쿠데타를 통해서 말도 안 듣고 반대만 하고 뭐 사생결단으로 뭐 안 된다라고만 외치는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설득을 해서 의도된 목표로 끌고 갔다. 이게 혁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대학 교수나 지식인이나 신문기자나 이런 사람만 반대를 한 게 아니고요. 해외 석학들도 다 반대했잖아요. 네. 이것이 현실이죠. 경부고속도로 우리가 건설할 때 김대중, 김영삼 같은 정치인들 다 반대한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 전문가들도 다 반대했습니다. 예. 우리가 경부고속도로하고 포항제철을 만들겠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계은행 총재인 유진 블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발도상국은 말이야.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은행에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첫째,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단다. 야, 차가 35,000대밖에 안 되는데 무슨 고속도로나 말이야. 예? 둘째, 종합제철을 한댄다. 종합제철 하다 망한 나라가 얼마나 많냐. 막 브라질 망했지, 멕시코 망했지.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이게. 셋째, 이런 걸 하겠다는 놈들은 전부 그냥 자기의 우상화를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국가원수 기념비를 건립을 하더라. 동상을 세우더라.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계은행과 IMF에서 돈을 한 푼도 안 빌려주겠다. 선언을 합니다. 박정희는 세 가지는 안 하고 두 가지는 했죠.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 방식을 청개구리 성공신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진국의 석학이나 세계 경제 관련 전문가나 발전 전략 전문가, 학자, 교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론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전략을 우리가 만들었었습니다. 뒤집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개구리 방식이었다. 이게 지식경제부 장관을 한 최준경 씨가 그래서 청개구리 성공실화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한국의 이 발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발전전략 전문가들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만은 그 발전전략 전문가들이 자기 책에다 뭐라고 썼느냐? 한국은 미국이나 선진국의 이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자기 책에 썼습니다. 바로 이게 박정희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1961년부터 72년 사이에 한국이 수출 총액의 40배, 제조업 수출은 170배, 연평균 수출 증가율 60%, 정말 혁명이 일어난 거죠, 혁명이. 그런 의미에서 세계에서 이 쿠데타를 연구한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는 통계를 했습니다. 1950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에서 총 475회의 쿠데타가 시도됐고 그 중에 236회가 성공을 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쿠데타 중에 가장 성공한 쿠데타를 꼽는다 그러면 1923년에 터키의 케말 파샤의 쿠데타, 1952년 이집트의 나세르의 쿠데타, 1961년 박정희의 쿠데타를 꼽습니다. 이 성공한 3대 쿠데타 중에서 케말 파샤하고 나세르는 왕정을 전복하고 공화정을 건설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국가를 근대화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다 성공시킨 박정희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쿠데타 중에서 가장 성공한 쿠데타의 지휘자였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같은 이런 학자는 박정희 정권은 민주화 운동을 억압했지만 경제 발전을 통해서 한국 다원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산층을 창출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박정희 시대가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 우리 사회에 존속을 했습니다. 자, 이 18년의 의미는 뭐냐? 한국 역사에서 아주 예외 중에 아주 예외의 시대였다. 왜 그러냐? 1961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그야말로 먹물들의 나라, 붓을 든 나라, 주둥이로 먹고 사는 나라, 이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공상의 신분구조가 고착되어 있던 나라. 박정희 시절에 이 박정희 18년 동안은 군이 통치를 한 무인통치대였습니다. 무인통치. 붓을 든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산업공상을 뒤집어가지고 공상농사. 잘못됐습니다. 박정희는 공보다 상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상공농사로 아주 질서를 뒤집어 엎어서 그야말로 한국이 장사를 하고 기술자 우선인 나라, 바로 테크노크라트의 나라로 변모를 시켰다. 그래서 예외의 시대였다. 바로 다나카 메이라는 일본의 정치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바로 이 18년은 예외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예외의 시대가 끝나는 그 즉시 한국은 또다시 익숙한 문민 통치의 나라로 돌아가서 먹물 빠는 인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지금 들어맞았습니다. 여기에 이 세계의 지도자들이 박정희를 뭐라고 평했는지 요거를 소개하는 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책 있으면 뭐든지 다 구해와라. 박정희는 나의 롤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존슨 미국 대통령, 박정희 같은 지도자는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폴 케네디,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이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을 시작으로 불과 20년 만에 세계적인 무역국가가 되었음을 경이롭게 본다. 앨리스 암스텐, 아주 유명한 그 발전전략 전문가입니다. 박정희의 역사적 공헌은 그의 뛰어난 지도력 하에 한국을 저개발의 농업국가에서 고도로 성장한 농업국가로 변모시킨 것이다. 이게 그럼 혁명이 아니고 뭡니까? 많습니다. 저 브루스 커밍스, 한국 사회를 아주 막 붉게 물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최근에는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좀 제대로 된 얘기를 합니다. 브루스 커밍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진정으로 국력을 키웠다. 그는 다른 후진국 지도자와는 달리 부패하지도 않았다. 1970년대는 박정희가 중화공업 정책으로 국가기관 산업을 이뤄냈다. 1980년대도 박정희의 성공이 이어지는 시기였다. 바로 이것이 전 세계 석학들이 박정희 18년에 대한 평가입니다. 바로 이런 혁명이 가능하게 한 5.16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5.16은 무엇이었나 하는 걸 머릿속에서 한번 정의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